자, 잘 지냈어요? 응? 마이크 되는 거예요? 들려요? 마이크가 낫지 아무래도 그냥 맨몸으로 목소리를 하는 것보다. 볼륨 조절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일장을 완전히 다 끝낸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긴 하나, 그것들은 우리가 어차피 저 대선 주간 동안에 빠진 수업 보강 그걸 동영상으로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내용을 삽입해서 하고, 계속 일장에서 질질 끄느니 일장은 대충 그만해라 하고, 이제 2장에서 요 생명화학과 에너지에 관해서 이 2장의 내용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거 네 가지 생명체를 만드는 네 가지 고분자 물질들,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왜? 그럼 결국 걔네들이니까 그것들을 이용해서 세포부터 시작을 해서 세포막부터 칠 때, 세포막을 일단 치면은 이거 뭘로 돼요?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 일단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지질 중에 일종인 인지질이 이렇게 쫙 세포막을 쳤다. 그 안에 핵막은 또 뭘로 만들어졌을까? 똑같은 물질이다. 핵막 안에 들어있는 진짜로 이 DNA들은 뭘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왜 그게 궁금한데? 이걸 알아야, 화학적인 물리적인 특성을 알아야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지를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예상 외의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화학적으로 알아야,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네가 그럼 무슨 잘못하고 있네? 그럼 내가 한번 이렇게 해볼까? 라는 식으로. 이 공간에 있는 즐비한 다른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결국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그들은 고분자 물질이라는 얘기죠. 고분자. 언급을 했듯이 생명체 내에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방식은 주물을 찍어내듯이 크게 한 번에 그냥 호탕하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섬섬옥수, 뭔가 작은 부분, 조립 컴포넌트라고 하는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어가지고 크게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이어 맞추기를 할 때 뭔가 썼을 거 아니야. 뭔가를 붙이려면 우리 그 본드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그 본드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딱풀도 있고, 무슨 슈퍼글루도 있고, 중간 접착제 성능을 가진 것들도 있고, 그러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들이 화학결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그럼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런 큰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그 근원인 재료들은 뭐냐? 처음에 시작하는 게 원자잖아요, 원자. 원자의 여러 종류가 원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대충 원자가 무엇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 마치 사람이 다양한 개인을 만들듯이 원자라는 기본 구조를 가진 이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하는 그런 원소들이 나름의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자꾸 기미 소리냐 이거.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일단 분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분자, 몰레큘. 그다음에 그 분자들이 좀 더 심화하게 또 이런 화학 결합을 통해 가지고서 고분자를 만든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봤자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그 네 가지만 알면, 그 네 가지 종류의 고분자 물질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이제 각각 우리가 길 가다가 누군가 탁 부딪혔을 때, 너 뭐야? 너 탄수화물이네. 아니, 무슨 근거로 나를 탄수화물이라고 치부를 하십니까? 나 단백질 아닌가요? 아니야. 그 근거가 생기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네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겠구나, 어떤 기능에 쓰이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각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자 구조가 괜히 쓸데없이 처음 다 나오는 거죠. 원자 구조가 보이면 중간에
중간에 뭔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핵이라고, 한국말로 핵이라고 하고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이 핵 안에는 보니까 뭐 이상한 플러스 사인이 있고 회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원자라는 한 반경에 그냥 구역을 이렇게 규정하는 맨 바깥쪽에 경계선에 뭔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것을 궤도가 무슨 뭐가 인공위성이 궤도 돌아가듯이 이것이 전자가 돌아가는 궤도인데, 전자, 그러니까 원자는 결국 핵 안에 있는 플러스 사인을 가지고 있는 양성자,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거지. 전기적으로 양성인 양성자와 그 전하를 상수해주는 원자의 어떤 원자 맨 바깥쪽을 이렇게 막 마치 보초병처럼 뺑글뺑글 돌고 있는 전자는 전기적으로 음성이고, 그들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원자로서 내가 양성자가 2개면은 전자도 2개. 그럼 서로 똔똔 쳐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여기 있는 회색은 뭐냐? 일부러 회색으로 그었겠지. 지가 무슨 스위스도 아닌데 난 중립이야 하면서 전기적으로 전혀 무엇을 띠지 않는, 그러니 나를 중성자라고 불러줘 라고 하는 것들이, 핵은 이 안에 이렇게 꼭 맨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데 그런 것이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라는 얘기죠. 물론 초딩 수준의 원자 구조에 관한 얘기이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전공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비웃지. 하지만 뭐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다행스럽게도 여기서 끝내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원자들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원자는 뭐 양성자가 3개가 있고 그 대신 전자가 또 3개가 있고, 어떤 원자는 양성자가 난 하나 더 가질래 4개? 그럼 전자 또 똑같이 동일한 개수로 4개를 가져야 되겠지 하는 식으로, 그러한 개수의 차이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원자들이 그 기본 구성이나 그런 식으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개수는 전부 똑같이 맞춰줘라. 양성자가 3개면 난 중성자도 보통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똑같이 전자도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든지 물질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물질은 뭔가 이제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지가 궁금해지잖아요. 양성자가 5개짜리 어떤 원소가 있을 것이고 양성자가 15개 원소가 있을 것이고, 그럼 확실히 무게가 차이가 나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질량 차이, 무게 차이, 질량인데 그걸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왜 양성자와 중성자만 가지고 원자량을 우리가 따질 때 양성자고 중성자만 하고 이 밖에서 열심히 열일하면서 돌고 있는 전자는 왜 안 끼워주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떤 특별한 원소의 원자량을 할 때 양성자의 개수만 알면 대충 가늠이 되는 거예요. 대충. 왜냐하면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거 2개를 합친 것이 일종의 원자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되게 섭섭하지. 그러면 뭐야, 왜 나는 안 끼워줘? 다 이유가 있겠지. 전자는 너무 작아. 그러니까 너 끼워줘 봤자 전혀 대세에 지장이 없는 친구니까 무시치는 거지. 그래서 그 정도.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일반적. 그 얘기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이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벌이면 될까? 양성자와 전자의 밸런스를 깨트려버리면 이 정기적인 중성이 깨져버리는 거죠. 어차피 중성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정기적으로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깨트릴 수가 있을까? 전자를 어떤 한 원소에 있어서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 전자를 삐치게 해가지고 집 나가버리게 하면 되잖아. 너 나가, 이 자식아. 그럼 전자가 삐쳐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원래 개수가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가 나가버렸어. 가출해버렸어. 안 들어와. 그럼 이제 그 원소는 갑자기 전자 하나가 상실이 됐으니까 정기적으로 어떻게 될까? 플러스 1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하나 없어졌으니까. 플러스 1. 이제부터 나는 그를 뭐라고 부를까? 원소가 아니라 이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온.
그것을 영어로 아이온, 한국말은 이온. 한국말과 영어가 그렇게 비슷하네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는 거지. 전자가 하나 가출을 했으니까 전기적으로 양성이 됐으니까, 플러스가 됐으니까. 반대로 그러면은 음이온이 되려면 넌 어떻게 하면 될까? 길 가다가 길 열심히 똑바로 눈 똑바로 뜨고 다니면 되는 거지. 그러다가 혹시 아까 그 가출한 전자가 있으면 그거 줍줍하면 되는 거거든. 길에서 전자를 하나 득템을 하든가. 그러면 이제 나는 음이온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이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는 중성인데 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버리거나 얻거나, 양성자는 핵안에 고이고이 중심부에 모셔놓고 있는 거니까 양성자가 함부로 움직이면 아니 되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자가 움직인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실은 그 얘기를 왜 괜히 이렇게 심오하게 하냐 하면, 어떤 원소의 무게는 전자가 전혀 거기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세터보다도 더 가벼운 존재이나, 어떤 원소의 화학적인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전자가 결정을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을 돌면서 여러 가지 일을 분탕질을 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결국 그 전자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주느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특별한 원소가 화학 결합을, 어떤 특정한 종류의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한 5가지 종류의 화학 결합을 오늘 우리가 볼 것인데, 마다 이런 특정한 원소가 그러한 특별한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이온 이미 설명했고요. 원소들 많다, 뭐 알 거 없고. 그래서 바로 이 전자에 의해서 화학적인 성분이 보통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각각의 원소들마다, 다른 원소들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뭐 동그라미가 바깥쪽에 궤도가 그려져 있는 게 천만별이잖아요. 어떤 3개의 바깥에 우리는 이것을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쉘,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자 껍질 같은 상태로 마치 전자들이 그 껍질 위를 돌아다니는, 마치 인공위성이 특정 궤도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고전 물리학에서의 보어의 고전 물리학에서 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요즘 대세인 양자역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는 이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면적으로 우리가 봐도, 그래서 뭐 굳이 괜히 쓸데없이 우리가 뭐 실제적인 전자의 무슨 뭐 확률적 궤도 인 s 오비탈이니 무슨 p 오비탈이니 뭐 파이 오비탈이니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긴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각각의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언제나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전자 궤도를 가지든 간에 맨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 껍질, 그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최대한으로 채운, 예를 들어서 여기 안 보이네, 여기는? 최대한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원소들이 따로 있어요. 헬륨이라든가 아르곤이라든가 뭐 하는 그런 원소들은 최대 몇 개의 전자를 가질 수 있느냐 할 때에 이제 각각의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일단 어떤 개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냐 하면, 바깥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궤도, 바깥쪽에 있는 궤도를 도는 전자들은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인공위성을 쏴서 올릴 때 훨씬 더 중력에서 멀어진 쪽으로 더 멀리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쏘아 올려야 되겠죠. 물론 중력의 힘을 훨씬 더 벗어나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100%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에너지 준위가 됐든지 간에 각 바깥에 있는 맨 바깥쪽에 있는 그 전자 궤도에 최대한의 개수의 전자를 채우면 그 원소로서는 목표 달성.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뭐 돈 벌려고 더 이상 바둥바둥 안 걸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나는 은퇴한다. 그래서 그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100% 최대한도로 채운 그런 원소들은 화학적인 반응에 잘 참여하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는데, 방금 전에 언급한 무슨 아르곤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하는 그런 종류의 원소들은 그렇습니다. 다 맥시멈 풀로 자기의 최외곽 전자를 채워버린 것이지. 나머지 중생들은 뭐야?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열반을 하기 위한 지상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나 역시 산소의 입장에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난 산소야. 나의 맨 바깥쪽에 전자 껍질 상, 나에게는 8개의 전자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산소는 6개 밖에 없어요. 모자라. 2개가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 산소의 경우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 나머지 2개의 전자를 여기다 박아 넣는 순간 나는 나 역시 열반. 이제는 더 이상 바둥거리고 안 살아도 된다라는. 산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그 자신의 최외곽 전자를 맥시멈으로 채우지 못한 그 친구들은 다 똑같은, 그것이 바로 어떤 원소가 특정한 화학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난 조금만 먹고 조금만 살래 하는 식으로 워낙 작은 친구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돌아가는 전자가 맥시멈 2개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8개까지도 필요 없어. 난 그것도 못 채우고 지금 하나 가지고 지금 딸랑딸랑 대고 있는 건데, 대부분의 탄소, 질소, 산소 이들을 우리 생명체 내에서 주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원소들.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외곽 전자는 8개입니다. 그들보다 조금 더 전자나 양성자의 개수가 많은 이런 원소들에게는 최외곽 전자가 더 이상 8개가 아니라 더 많이 채워야 되나, 좋은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대부분의 원소들은 주로 전부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가 8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해서 옥텟 룰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이룬 주요 원소들은 요 최대 전자 채워야 되는 것이 10개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옥텟 룰이라고, 옥텟 규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학적으로 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전부. 그 반응의 결과로서 내가 반응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더 에너지, 준위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도달하고자 하는 그 노력. 만물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물리학적인 우주의 법칙에 결국은 지배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소들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제 전자에 대한, 그래서 전자가 매우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물건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동의를 한다면, 잠시 이제 우리의 주의를 살짝 접어두고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옮겨봅시다. 이거 먼저 해결하고, 동위원소의 정의는 뭐냐면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동일하다라고 일단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는 금방 당연히 그건 동일한 똑같은 원소네. 어떤 물질이, 어떤 원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양성자가 6개야. 그럼 너 당연히 전자도 6개라야지. 네가 이온이 되지 않는 6개. 그러면 일단 자동적으로 너 뭐야? 어떤 물질인지 그냥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거기서 결정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네? 뒤통수를 치는 게, 이게 다른 원소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성자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런 원소들끼리는 전부 같은 원소라고 그냥 간주를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그러한 동위 원소를 얘기를 할 때 탄소 예를 상당히 많이 듭니다. 탄소의 주요한 동위 원소 3가지가 있거든요. 주요한.
요거 세 가지 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말고도 탄소라고 하는 나 탄소야 하고 탄소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원소들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들은 정말 너무나 이 존재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개수상으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탄소의 동위원소를 무슨 토론을 할 때 이제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탄소 12, 13, 14 보통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동위원소인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 동위원소의 정의가 뭔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겠죠. 딱 보면 카본 12라고 하는 탄소 12 보면 전자가 6개네. 그럼 뭐 양성자 6개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중성자도 6개. 뭐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원소 맞고요. 그렇게 됐어. 그런데 나도 탄소요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탄소는 보니까 갑자기 양성자 6개, 전자 6개는 맞는데 갑자기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가 떡 더 가지고 있네. 이 탄소 맞아? 라고 일단 잠깐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탄소 맞지 일단 6개 전자와 양성자가 똑같이 6개씩인데 다만 다른 건 여기서 중성자가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게가 좀 다르겠지. 왜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는 분명히 무게에 기여를 하는 확실히 뭔가가 질감이 있는 개체잖아요. 양성자가 하나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주 조금의 차이일지 모르나 어쨌든 뭔가 좀 무겁다는 얘기지. 이 탄소 12보다는 양성자가 하나가 더 많은데 맞아요. 무거워. 또. 근데 14라고 하는 나도 탄소요라고 등장하는 이 친구는 한술 더 떠서 중성자가 2개가 더 있네. 성거가 돼서.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형님이겠네.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동위원소들은 이런 식으로 중성자의 개수를 조금씩 달리 가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원소들입니다. 왜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화학적으로 정말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화학적인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입장에서 우리가 탄소를 부단히 탄소에 대한 대사작용을 수행을 하잖아요. 탄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분해를 하기도 하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출을 하기도 하고, 호흡 과정에서 할 때, 우리가 12, 13, 14를 가려서 이렇게 하느냐, 절대. 물론, 12가 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상의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동일하게 탄소 12의 비율이 모든 지구상에 존재의 탄소가 100%, 100이라고 하면 한 탄소 12는 한 98% 이상이고 대부분의 탄소가 12의 형태로 존재하고 그러니까 카본 13 얘는 한 1%도 아래 1%, 1, 2% 정도의 비율을 존재하고 그러면 얘는 훨씬 더 적겠지. 카본 14 얘는 뭐 0.몇 %, 0.2% 이하로 존재하는 그런 정도의 비율이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탄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그 탄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14가 들어왔네. 넌 아니야. 나가! 하고 이렇게 배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에겐 모른다는 얘기지. 이것이 13인지 12인지 14인지 내가 알 경우에 어차피 똑같은 탄소인데 하고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때 일부 학생들은 거기서 반발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물리적인 성질이 분자량이 다른데 물리적인 성질이 같다고 얘기하면 원자량이 다른데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는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그 어떠한 물리적인 어떤 특성조차도 이 동위원소라고 해서 달리 이렇게 표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만 한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이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동위원소 하면 일반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그걸 이제 생각을 하긴 나름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위원소들 중에는 방사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동위원소, 무게만 조금 더 나가는, 무게만 조금 달라지는 그런 동위원소들이 대부분이고 사실 그 일부 동위원소들은 방사성과는 이상한 성질을 에너지를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중성자의 개수가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이 중간에 들어있는, 중심에 들어있는 이 에너지가 매우 많아서 불안정한 거지. 이 원소들은, 물질들은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조급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조금 더 이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빨리 방출해버리고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이 매우 이제 가상하거든. 그러니까 이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이 친구들도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하면 바로 방사능이라는 형태로 다가오는 거지. 그 에너지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플루토늄이라든가 우라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오드만 해도 그렇지. 그래서 시슘도 그렇고 그러한 방사성 동위 원소들은 그네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방출되는 에너지가 장난이 아닌 게 아주 센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그러한 강한 에너지를 이제 맞게 되는, 그래서 이제 피폭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 데미지가 물리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이것을 우리는 붕괴, 한국말로 하고 디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를 그냥 방출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뭔가를 배출을 해야지, 배설을 해야 내가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중에 이제 탄소의 12, 13, 14 중에서 요 C14만이 방사성 동위원소인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러한 식으로 에너지를 이 붕괴 과정에서 방출을 하고 무엇이 되고자 하냐면 이렇게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질소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거지, 기간이. 그래서 그 기간이 원소마다, 이런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환골탈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방사성 동위 원소마다 자기의 고유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명체에서 무슨 우라늄을 빼고 생명 연구를 하는 쪽에서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들을 흔히 사용을 하는데, 인 32, 33, 무슨 황 35, 그 다음에 중수소 트리티움, 그 다음에 각각의 반감기들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카본 14의 반감기는 거의 6,0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6,000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기에 1g에 C14가 있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1g 중에 반이 0.5g이 조금 전에 얘기한 요 질소로 돌변하는 데까지 한 6,00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차츰차츰 에너지를 붕괴하고. 그럼 나머지 반은 아직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반의 양에, 원래 있었던 오리지널의 반 양이 변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반감기인데, 이것이 각 원소마다 다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수소 같은 경우는 짧아요. 한 12년이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한 반이, 그러니까 12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방사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 방사능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0.5g 남은 그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중수소가 그의 반, 0.25g의 방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줄어드는 데는 또 다른 12년이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반감기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인 32 같은 경우는 한 2주면은 반감기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상으로는 이 인 32가 방사성 동위원소로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다지 작지 않고,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긴 하나, 이것을 다루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거지. 왜냐하면 2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있으면, 처음에 가져왔던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한 두어 달만 있으면 모든 방사능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질 정도로 되니까, 그 기간이. 그래서 대학원에서 제가 있을 때도 이 실험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이 인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 32를 여러 가지 이제 실험에 사용을 해야 될 때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실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는데 어쩌다가 C14을 탄소 14를 사용할 경우가 좀 번번이 있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아침부터 바짝 긴장하고 해야 되는. 왜? 그거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어디 이런 데다가 실험실 벤치에다가 오염을 시킨다든가 하면은 내 평생에 그걸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 중에 반을 내가 제거를 하는데 별 다른 도리가 없거든. 물로 씻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6,000원을 기다려야 겨우 그 중에 반이 없어지고 또 나머지 6,000원을 지나야 그 중에 반의 반이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이적인 반감기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탄소 같은 것을 무슨 탄소 연대 측정하는 데 쓰고 뭐 쓴다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의 경우 봐요. 한 45,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45억 년. 또 한 가지는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반감이 좀 희한하게 되잖아. 왜 갑자기 납이 되지? 납이 되면서 분자량이 완전히 서로 다른, 원자량이 다른 납으로 이렇게 변화할까? 이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직선적으로, 직접적인 반감이 아니라, 붕괴가 아니라, 이 간접적인, 그런 붕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고, 동위원소를 사용해가지고 결국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의료 진단. 비슷한 원리로 실험실에서 이것을 탐침이란 무엇이냐면 동위원소는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니까 에너지가 워낙 세니까 무슨 뭐 기계로 가이거 계수기 같은 걸로 여기 동위원소가 있다가 검출이 가능하고 또 엑스레이 필름에다가 동위원소가 묻어 있는 것을 이제 현상시키면 까만 점으로 나타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병원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실, 실험실에서도 동위원소가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과 원리가 다른 원리로 사용하는 것이 연대 측정을 어떤 물건이 얼마나 오래된 물건인가 하는 것을 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 의료 진단 같은 것을 할 때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갔을 때 펫 스캔이라고 하잖아요. 펫. 펫 스캔 같은 것을 이렇게 할 때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를 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영상 촬영기 안에다 집어넣고서 돌리면 3차원적인 영상을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 동위원소를 집어넣고 추적을 할 수 있는 부위가 있을 때 왜 이게 어떤 쪽에 동위원소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 하는 것은 이 펫스캔 같은 때는 동위원소를 보통의 이 포도당과 매우 유사한 물질 계통의 동위원소를 집어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포도당처럼 우리의 물질 대사에 에너지원을 얻기 위한 용도에 사용이 되는데 거기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반감기가 아주 짧은 그런 물질을 동위원소를 써요. 한 보통 반감기가 2시간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안전하지. 뭐 있어도 한 2시간, 하루면 모든 것이 쫙 없어질 테니까. 원래는 뭐냐면 이들이 가는 곳은 뭔가 수상한 지역이 된다는 얘기지. 원래 일반적으로 이미 성체가 된 사람 몸에서 왜 쓸데없이 갑자기 이상한 곳에서 포도당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지? 에너지로 많이 쓰겠다는 얘기지. 너 뭔데 자꾸 거기에 은행 작은 계좌 추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저기에 자금들이 마구 들어가지 지금?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처럼 이 몸 안에서 갑자기 원래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지역에서 그러한 포도당 계통의 에너지원이 마구 사용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의심하게 되는가? 암을 의심하는 거지. 그래서 요 부위에 지금 암이 발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단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동위원소를 이용한
이런 의료 진단을 하는 것이고,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간 부위가 벌써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서 이쪽에서 펫스캔, 실제 펫스캔 영상인데 여기서 막 그 동위원소들이 시뻘건 지역일수록 훨씬 더 많이 지금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의심할 것도 없이 빼박이지. 근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암이 자라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는 조금 결이 다르게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물질을 연대 측정하는 우라늄 같은 것을 사용을 하는데 반감기들이 서로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탄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 때는 정확하게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6만 년 정도까지의 뒤로 거슬러서 그거는 정확하게 탄소를 사용을 하고 이 우라늄 같은 경우는 뭐 100만 년 이상이 된 그런 어떤 시료들도 우라늄 가지고서 그거 뭘 못하겠어요, 이건. 그런데 문제는 원리를 지금 우리가 이거 어떤 원리를 우리가 동위원소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어떤 이제 샘플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겠느냐. 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왜 나는 나에게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는 나에게는 이것을 여러분들은 적용하지 않느냐라고 내가 묻는다면, 내가 딱 갑자기 나와가지고서 야, 나 24살이에요, 지금 현재. 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못 믿겠지. 저 인간이 무슨 24살이야. 민증 까. 근데 민증 안 가져왔다고 내가 설레발을 치면 뭐라고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럴 때 탄소 동위원소 또는 그거보다 훨씬 반감기가 작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연대 측정하면 이거 금방 나오지 않을까? 뭐 다들 그렇게 하잖아. 길 가다가 무슨 화석을 주웠어. 화석이라는 것은 옛날에 죽은 샘플 아니에요. 화석을 주었는데 이거는 가지고 탄소도 연대 측정해갖고 이게 무슨 100만 년 전 화석입니다. 아니면 3,000년 전 화석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왜 나는 안 되냔 말이지. 살아있는데. 왜 살아있는 나에게는 그것을 적용을 못할까? 오로지 그러한 연대 측정을,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은 죽은, 현재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그런 샘플에만 적용이 될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지금. 대답. 왜 안 될까? 너무 위험해서 동위원소를 사용하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고. 그까지 위험이 대수건데. 위험도가 낮은 작은 에너지 동위원소 쓰면 되지.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길어서 예를 들어서 6,000년짜리 반감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를 여기다 쓰면 어느 세월에 그거를 아니죠, 그것도. 얼마든지 그게 문제라면 반감기가 훨씬 짧은 동위원소도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면 돼요. 그건 뭐야? 살아있는 사람한테 탄소를 집어넣었다고 칩시다. 동위원소, 탄소로. 그 탄소는 어떻게 될까? C14이 예를 들어서 1g의 C14를 내가 주입을 했어. 일부러, 인위적으로. 나한테. 그러면 그 후 어떻게 될까, 그 탄소가? 곧 외부와 순환이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대사작용을 하겠지. 대사작용이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외부에 배출하고 그 바깥에 있는 물질을 또다시 수입하고 이런 사이클링이 된다는 게 일단 대사작용의 수행 과정의 근본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내 몸 안에서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감을. 그게 안 되니까 있다가 금방 사라지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안에 고정이 돼 있지 않잖아요. 그 물질이.
그것이 고정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내가 죽어야 돼. 죽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뭐 어떻게 돼? 내가 딱 죽는 순간 내 몸 안에 잠깐 들어왔던 방사성 동위원소 C14 탄소는 뭐 됐다. 못 나가니까 이제. 못 빠져나가지. 대사작용에 의해서. 그 안에 트랩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때부터 트랩이 되니까 네가 얼마나 그동안에 갇혀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뭘로 가늠할 수가 있어? 반감기로 가늠하는. 왜냐? 자, 5,000년 뒤에 갑자기 내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볼 거 아니야. 샘플 조사하다 보니까 비율을 이 사람 안에 이 죽었던 5,00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샘플의 탄소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나머지는 다 어떻게 조사를 길이 없으나 그 다음에 조사를 해봤자 똑같을 거고 방사선 동위원소의 경우에는 비율이 안 맞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C14의 비율은 항상 어디를 가든 일정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무슨 0.1%보다 작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사람 몸에서 이 죽은 5,000년 전에 죽은 사람 몸에서 그 C14의 비율을 조사해보면 어떨까? 지금 현재 있는 C14의 비율보다 이 가지고 있는 C14이 높을까 낮을까? 더 오래 죽으면 죽을수록 더 오래 죽어 있었으면 죽을수록 이 안에 그 C14는 훨씬 더 많은 양이 질소로 변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반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아니, 우리가 이 몸 안에서 최소한 0.1%는 방사성 동위원소 C14이 탄소 중에 나와야 되는데 0.1%가 안 나오고 0.003%가 나오네, 이게. 뭐지? 그렇구나. 그만큼, 그 기간만큼 반감기 계산해서 그게 딱 떨어져서 이 사람 5,000년 전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5만 년 전에 죽었었다면 그 비율이 훨씬 더 작은 비율로 방사성 동위원소가 남아있겠죠. 그동안에 훨씬 더 많이 반감됐어요. 그 원리가 바로 탄소 연대 측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에다가는 그것을 적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화학결합. 그래서 이 화학결합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전자가 가장 주요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서 일단 그러한 화학결합습을 통해 가지고서 먼저 분자라는 것을 형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화학결합의 종류가 우리가 생명체를 연구를 하면서 보통 마주치게 되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한 이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딴 데서도 뭐 이 정도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수소결합 세 가지. 그 다음에 이름이 좀 희한한 반데르발스 결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수성 상호작용. 많은 생물학 교과서에서 이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는 것도 소수성 상호작용을 얘기하지도 않고 소수성 결합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화학 결합은 아니고 일종의 현상일 뿐이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5가지는 최소한 이해를 구분하고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들은 전부 생명체 형성을 하는데 전부 일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결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부터 먼저 보면 이온 결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온들만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결합이겠죠. 이온이라고 하면 양이온 아니면 음이온이라는 얘기인데 각각의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내가 플러스 2가짜리 양이온이다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2가짜리의 음이온을 가진 그러한 이퀄하고 서로 끌리게 되는 거죠. 왠지 모르게 난 네가 좋아하고 이렇게 그 결합이 바로 이온 결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단 이온 결합 좋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온 결합을 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 이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온이 될 수 있다고? 전자를 쫓아내거나 전자를 주워오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나 그렇게 쉽게 전자를 쫓아버리거나 쉽게 전자를 주워오지 못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온 결합에서 항상 이 소듐, 나트륨이라고 우리가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훨씬 오래전부터 이름을 소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관례상 계속 나트륨 하게 되는데 요 소듐이라고 부르는 요 원소는 원래는 아무런 전기적인 전하 차질 띄고 있지 않지만 어떠다가 이온이 되면 양이온이 되면 그와는 정반대의 염소 클로린이 이제 염소 이온 클로라이드로 변하면서 서로 간에 전기적인 끌림 현상이 일어나서 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물질인 소듐 클로라이드를 형성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최외곽 전자가 소듐 바로 이게 지 혼자 저 넓은 방을 다 쓰고 있네 지금 뺑글뺑글 돌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소듐의 입장에서 주인장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어요. 저 전자 바깥쪽에 있는 전자 하나가 저 녀석 하나만 없어지면 내가 얘만 빼면 지금 그 바로 다음 단계에 있는 얘는 지금 8개가 전부 꽉 채워가지고서 아주 이쁜 똘똘한 그런 좀 최외곽 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 전자 하나를 버려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너 나가. 툭 하면. 얘를 내쫓자면 어떻게 돼요? 이 소듐은 이제 소듐 이온이 되는 거잖아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럼 전자 하나가 비니까 플러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그와 반대로 이것을 상쇄해주는 이런 파트너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게 이제 더 들어오면 내가 그러면 8개 꽉 네. 그런데 고맙게도 누군가가 전자를 여기다 이렇게 버려주네. 아이고 땡큐. 그러면서 전자 하나 더 얻어가지고서 나는 이제 전자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둘 간에는 이제 아주 끈끈한 이런 결합이 생기는 것이고 서로 땡기는 인력. 그걸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이들은 근본적으로 결국 이 이온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우리의 생명 현상 안에서는 이들이 왜냐면 생명 현상은 일단 물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물. 모든 어떤 물질들이 물 안에서 얼마나 물과 잘 대응을 하느냐 물에 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이 그냥 인성이 나오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물질들, 물 같은 것, 아니, 물에다가 소금 딱 집어넣으면 흔적도 없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왜 안 보이는 거야? 녹아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녹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는 얘기죠. 물에 녹는다.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물 자체가, 물 하나하나의 분자를 보면은, 이들이 어떤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것처럼 같이 가장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전기적으로 이렇게 극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극성. 물 한 분자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산소가 차지하는 부위이고 하얀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수소가 2개가. 그래서 H2O가 이제 물의 분자식이잖아요. 돼 있는데 여기 수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플러스 사인이 있고 산소가 있는 부분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는 이유가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이 물의 탄생 비화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물이라는 분자 하나의 부위가 어떤 약간의 이온화 비슷한 완전 노골적인 이온은 아닙니다만 약간 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수소가 있는 쪽은 플러스 쪽에 있는 이런 식으로 물 자체 하나가 극성 폴라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극성을 띠고 있는 이런 물 안에다가 어떤 또 다른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 이온들이 들어가면 이들은 그냥 막 둘러싸이게 된다는 얘기죠. 사랑과 영화에서 죽자마자 누군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둘러싸가지고서 데려가는 가듯이 플러스 이온, 양이온의 주위에는 이 띄고 있는 산소들이 중심이 되었고 그 주위를 둘러싸가지고서 전기적으로 일종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의 이온 결합 비슷한 것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죠. 물 사이에서.
반대로 이 음이온이 중간에 물에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로 이 플러스 쪽을 극성을 가지고 있는 수소 쪽에서 얘네들을 둘러싸가지고 일종의 또 다른 2차적인 2차 이온 결합 비슷한 것이 생겨. 이것이 바로 물에 녹는다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온 결합 자체는 결합력 자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결합력이 그냥 그저 고만고만한 수준. 이긴 하나, 이온 결합을 가지고서 중요한 예를 들어서 단백질 자체,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의 구조잖아요. 모양. 그 모양을 유지를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결합이고, 이것이 전부 100% 쓰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온 결합 많은 경우에 중요하고, 또 아주 두드러진 또 한 예가 DNA가 있을 때 DNA 위에 DNA가 사실 되게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위를 마치 이불 덮어 주듯이 단백질들이 가서 둘러싸고 있는데 그 단백질들이 전부 그런 전기적으로 양성을 표면에 띠고 있는 단백질들이 따로 있어요. 그들이 가서 이렇게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호작용 같은 이 그림이 그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DNA 이중사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이 표면에 많은 이온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것을 상쇄해주는 단백질들이 거기서 타다다다다 붙어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 DNA의 구조 유지 및 DNA가 유전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온 결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공유 결합은 10분 있다가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